네, 2025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국제뉴스 전해 주실 겁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전해 주실 텐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또 있어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네요. 신년맞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그 마지막 날 그다음 새벽 새해 첫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뉴올리언스 중심가 프렌치 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엄청 관광객들 많이 몰리는 곳인데 그 트럭이 돌진하면서 총격을 가해서 지금 최소 10명이 죽고 한 35명 이상이 다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미국 언론들은 계속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 행동이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퇴역 군인이고 텍사스 출신 미국 시민으로 파악이 됐는데 IS 깃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파 속으로 트럭 한 대가 돌진했고요. 지금까지 10명 사망, 35명 부상 이런 뉴스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돌진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도 좀 무게가 실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 FBI는 테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했고 그리고 단독 범행이 아닌 걸로 보인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미식축구 슈거볼도 그 4강전이 열릴 예정인데 취소가 됐고요. 오늘 새벽에 트럼프 당선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범죄에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퇴역 군인 출신이니까 불법 이민자는 아닌데 트럼프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그 범죄 퇴치가 실패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으로 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게 됐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2024년 말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온 러시아산 천연가스 이 공급이 예상대로 지금 중단이 된 거죠. 지금 보니까요. 간밤에도 천연가스 선물이 1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5년 계약이 연장이 안 됐습니다. 이미 예상이 됐었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더 이상 자기들 그 땅 통해서 가는 거 더 중개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지금 유럽 일부 국가들 특히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하고 몰도바가 이제 러시아 그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여기가 지금 초비상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스토리를 잘 따라가지 못하셨던 분들 위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언제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그러니까 전쟁 나고 나서 또 계속 계약이 연장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스를 보내왔습니다. 전쟁 와중에도. 2022년 그렇죠. 초부터도 2월. 계속해서 연장은 되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지난 연말에 끝나는 건데 계약 연장 얘기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여기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었고요. 그동안의 계약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수출 수입 같은 경우가 연간 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한 3,600억 원 정도를 벌어왔는데 이게 이제 끊어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가스가 통과하는 그 대가로 8억 달러 정도를 또 러시아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참 전쟁 중인데 돈 거래는 하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포기를 한 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쪽 얘기를 들어보면 운송 중단에 대비해서 좀 대비를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1년 정도 대비를 해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뛰었다고 하지만 그 예전에 비해서 그 수송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쪽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뛰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비축량 그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지금 비축량이 그 많게는 한 76%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겨울이 작년보다 조금 덜 추울 것 같다는 예보도 나왔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데는 여전히 반발을 합니다. 지금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유럽연합 전체가 올겨울에 가스값이 뛰면 또 지난번에도 한번 굉장히 된통 소동을 겪었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오늘 새벽에 러시아 싱크탱크 관계자가 그 우크라이나가 통해서 가는 그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서 유럽에 가는 전체 가스량이 한 30% 정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가격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서 2월물 가격이 한때 메가와트 시당 50유로를 찍었다. 이게 어느 정도 가격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고치를 찍은 건가요? 네, 2023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 1년 만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여파가 크지 않을 거라는 관측들이 시장 쪽에서도 나옵니다. 네. 원자재 시장 그 애널리스트 얘기도 비축량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겨울이 그 예년보다 조금 좀 덜 추울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중단되고 그 31일 그 이제 중단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나온 당일에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뛰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가격이 좀 강세를 볼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거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전송량이 이미 많이 이 가장 일 이전에도, 많았을 때에 비해서는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많이 상황입니다. 줄었다. 네.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런 지금 뭐 얘기군요. 보면은 네. 그 이 러시아도 이걸 예상을 해서 네. 그 투르크 스트림이라는 걸 2020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크림반도 동쪽 러시아 아파나에서 출발해서 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튀르키예하고 이제 그리스 같은 남동부 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네. 그래도 전체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럽의 이 에너지 공급에 대한 러시아의 장악력 힘이 예전만도 못하다. 뭐 예전만은 못하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네요. 예, 분석이 네. 조금 좀 엇갈리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 가스에 지금 계속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만은 못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네. 반면에 로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가 전쟁 나기 전에는 유럽 가스 시장을 거의 독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나고 나서 제재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많이 갈아지는데 그 사이를 노르웨이, 카타르, 미국이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LNG 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경유가는 게 완전 중단됐기 때문에 유럽 시장 지배력, 러시아의 지배력이 상실됐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타협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요. 아제르바이잔 가스를 활용한 타협 가능성도 일각에서 지적이 됩니다. 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기존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산이 아닌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를 공급을 해주고 그 대신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을 대신해서 튀르키예 같은데 천연가스를 러시아 거를 공급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채워주는 그런 방안이 이렇게 되면 이제 명분도 그렇고 실리도 서로 맞아떨어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 분석은 유럽이 지금 이렇게 뭐 좀 이런 상황인데 미국 LNG가 지금 값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천연가스는 아직도 가격이 싸니까 과연 그러면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미련을 떨칠 거냐 이게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 기회다 싶어서 이제 LNG 그러게요. 팔려고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정말로 십몇칠 남았나요? 네. 그렇죠. 트럼프 2기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에너지 관련된 흐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도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와의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 그 탄핵 관련해서 이제 중국 입장을 기자가 물으니까 네.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하면서도 한국민이 국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관심자를 계속 소통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왕 외교부장하고 도티얼 외교장관이 통화해서 이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계속 추진할 거를 확인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웃시장 협력 동반자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적극 노력할 의향이 있다. 상당히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화해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우리하고 전략적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손을 내미는 네,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멘트를 한 것과 좀 대비적으로 북중 우호의 해와 관련된 질문에는 좀 말을 아꼈다. 이 부분이 좀 대비가 되는 부분이네요. 지난해가 북한하고 중국 수교 75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평양에서 그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을 했고 그때 그 중국 서열 3위 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막식도 원래 이제 성대하게 이제 베이징에서 할 걸로 관측이 됐었거든요. 폐막식이 예정대로 있었으면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서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제 불발이 됐죠.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왜 폐막식이 열리지 않았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북한하고 중국이 가까운 이웃이고 시종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원칙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관계에 뭔가 미묘함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또 러시아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렇죠. 생각이 그동안에 듭니다. 그런 관측이 쭉 네. 나왔었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이 지원하면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전혀 없이 밀착했죠. 뭐 군사 조약까지도 뭐 거의 뭐 아주 굉장한 수준으로 높였고요. 그래서 좀 중국이 심기가 불편했는데 이런 거하고 연계된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여전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비교가 좀 되긴 되더라고요. 새해 신년사를 시진핑 주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배경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죠. 네. 지금 2013년에 이제 집권하고 나서 네. 이제 신년사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있고 오성홍기 중국 네. 국기가 있고 이제 만리장성 그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책장에 책이 잔뜩 있고 뭐 사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거기 어떤 사진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올해 중국이 어떤 식으로 가겠구나 하는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해왔는데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 양쪽으로 뒤쪽으로 책장이 좀 있었고, 그렇죠. 뭐 사진도 놓여 있었고 여러 가지 소품들이 좀 많았던 것 올해는 같은데 그게 싹 사라지고 싹 사라졌다. 오성홍기하고 만리장성 그림이 훨씬 더 크게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제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다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네. 아무래도 트럼프 2기 집권을 앞두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질 거에 대비한 어떤 국가 어떤 단합 같은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사진 비중도 늘렸고 그랬을 때는 나름 그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고 우리는 지금 좀 그렇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걸 그런 조금 더 거죠. 중국을 강조한다.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가족 사진 같은 게 한 네. 20개 정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통적 가족 가치, 그다음에 이제 친근감 같은 걸 높이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이론지 출스에 이제 시진핑 연설도 공개된 것도 대내외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강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신들 분석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2기 취임을 앞두고 외부 비바람이 더 거세질 상황에 대비해서 국가 권위를 강조해서 내부 단결을 꾀하려는 그런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뭐 이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고 국가 권위를 강조한다. 내부 단결을 꾀한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요. 이렇게 올해 연설에서는 이런 그 목적의 심각성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만리장성 그림이 더 커지고 중국 국기 외에 개인 유품을 싹 치운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이렇듯 세계 곳곳이 지금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뭐 긴장을 한다고 할까요?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이 트럼프 취임 뒤에 2월 이후에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원래는 좀 일찍 만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취임 전에 비공식적으로 그 이시바 총리가 만나서 뭔가 좀 이렇게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도 이제 아베 전 총리의 그 부인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런 의향을 전달을 했는데 일본에서 고민을 하다가 네. 니케이 보도를 보면요. 공식 취임하고 나서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니케이 지금 전하는 걸 보면요. 아무래도 그렇게 공식 취임하고 나서 공개적인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문서 같은 거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그 TV 지난달 28일 TV 대담하면서 일정을 몰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미국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좁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의가 있다. 빠른 게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내심을 비췄습니다. 오히려 취임을 하고 나서 만나는 것이 좀 얻을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판단이 깔린 것 같은데 정상회담에서 문서를 공개한다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공식 정상회담을 하면 이제 문서 같은 것도 이제 공개해서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일본 외무성 간부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그러면 2월 중에 갈 수 있는 게 언제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
2월이 지금 일본 정기국가 시작되면 이제 예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하고 공휴일을 이용해서 방미하는 방안이 부상하는 것 같다는 게 니케이 보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2월에 일본의 평일 중 공휴일이 10일이라고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뭐 해서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조금 더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뭐 관세 얘기도 나오고 주둔비 이런 얘기도 좀 나오겠죠. 그런 것도 이제, 네. 이제 주요 의제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또 일정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고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이 19가 이제 2019년에 처음에 그렇죠. 발생했다 해서 19년이니까 19니까 지금 2025년이 됐으니까 벌써 한 6년째 이제 된 상황인데, 코로나19 처음 탄지된 5년 전 화요일, 그러니까 31일 이 중국의 발병 원인 데이터 공유를 WHO가 거듭 요청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5년 됐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 31일이요. 그날 그 세계보건기구가 보도자를 내서 오늘 꼭 5년, 그러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 중국사무소가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웹사이트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걸, 바이러스성 폐렴이 발견됐다. 이런 걸 이제 보고선 이제 그때부터 자기들은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준비도 하고 비상 시스템도 가동하고 했는데, 중국의 자료를 좀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때도 별로 협조를 안 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좀 더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그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대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데이터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게 주장을 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음번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를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발병 원점으로 의심되는 그 야생동물 시장 자료하고 초기 환자 검체, 그다음에 유전자 서열 같은 데 정보를 좀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별로 응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쪽 세계보건기구 지적입니다. 중국 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국은 뭐 발끈합니다. 네. 여기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그저께 브리핑하면서 무슨 소리냐, 발병하고 바로 자료도 공유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하면서 덧붙이기를, 지금 코로나19 발원지를 중국으로 자꾸 한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연관된 얘기로 국제보건규칙 개정 시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거고 왜 중요한 겁니까? 코로나19 계기로 해서 다음번 팬데믹에 미리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을 이제 개정을 이제 강화를 하는 걸 이제 시작을 해서 네. 2023년에 이 개정 초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문제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백신하고 치료제를 나누는 문제, 이제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이제 대거 투자해서 그렇죠.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개도국 신흥국들에 이제 좀 나눠주고 이제 특히 어려운 나라들에는 그냥 공짜로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어느 지금 정도 진행된 후에는 어디는 너무나 남아돌고 어디는 너무나 그래서 폐기하고 막 부족하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이런 일이 상태인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그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얼마 전에 회견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다음번 팬데믹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제 대답은 yes, no 모두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팬데믹이 만약에 그 발생한다면 대비가 여전히 취약하다고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제발 그 지난번 그 고통을 잊지 않고 서로 이렇게 좀 나눔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선진국 제약업계들이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이걸 뭐 그냥 줘, 계속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소셜미디어 이 컨텐츠 자체 검열을 막으려고 하면서 이유와 정반대로 간다. 이런 보도를 이제 뉴욕타임스가 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 통신품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그 거대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네. 삭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삭제를 한 거에 대해서 보수 그 진영에서 그 뭐 이런 메타 이런 데 페이스북이 보수 콘텐츠를 검열을 한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선복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FCC 연방통신위원회하고 연방거래위원회 그 수장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이거는 반드시 단속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SNS가 자체 검열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은 반독점법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FCC 위원장 지명 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최우선 중 하나가 기술 검열과 싸우는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그러니까 했고요. 기술 검열이라는 네.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 이 기업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애플, 메타, 그렇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도 표현 자유를 억누르는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세우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알다시피 머스크도 그동안에 검열, 광고 보이콧 같은 거, 그 머스크가 인수하고 나서 그 광고주들이 많이 빠져나간 적이 있었죠. 그때 막 그냥 이건 뭐 광고주들이 담합한다는 막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지금 실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1월 20일 이후에 정말 좀 많은 것들이 그렇죠. 네, 지켜볼 네.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유는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너무 느슨하게 관리한다. 좀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펴왔잖아요. 유럽 연합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 네. 아시다시피 디지털 콘텐츠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죠.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걸 이거 해서 이제 그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은 연간 매출의 최대 6%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시작했습니다. 특히 X가 유럽연합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영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 독일도 그렇고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이기가 돼서 이걸 하더라도 이 의회 승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업계, IT 업계 쪽에서도 뭐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지를 조금 초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핀란드는 가짜 뉴스 판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건 핀란드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좀 문제가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핀란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유럽연합 중에서 특히 핀란드가 2013년부터요. 유럽국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 매체 이해력을 국가교육으로 채택을 해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하고 그다음에 성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 사후 교육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매년 그 유럽연합 유럽 41개국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라는 걸 평가를 하는데요. 핀란드가 6년째 계속 1등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가짜 뉴스 저항성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그 관계자 얘기는 핀란드 사람들이 그 군경 정부를 적극 신뢰하고 정치하고 언론 신뢰도도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핀란드 교육장관 얘기가 이런 그 지금 보면 정통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유튜브 같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많이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더 커졌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짜 뉴스가 많이 오냐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 판독법을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매체 이해력을 국가교육으로 채택했다. 네, 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